여행자는 길을 떠나지만 책은 언제나 그를 따라옵니다. 낯선 도시에 도착했을 때, 고요한 밤 창가에 앉았을 때, 우리는 책을 펼쳐 새로운 세계와 마주합니다. 여행이란 무엇인가? 떠남과 머문, 익숙함과 낯설미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책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는가? 책은 여행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여행은 책을 더 넓게 펼쳐 보이게 합니다. 책을 읽으며 길을 떠나고 길 위에서 책을 펼치는 시간. 이제 여행자의 서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길 위에서 만난 책들, 그리고 그 책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제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은 노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에서 나왔던 선우정아의 상상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고니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순례길 학교 걷기와 책 목록 읽기 중에 한 권씩 골라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초대 손님들과 인터뷰를 하는 방송 사이사이에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권우 작가의 여행자의 서재입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으로 선택한 글은 왜 여행을 하는지 질문하라입니다. 알랭드 보통 작가가 지은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여행을 하면서 작가가 쓴 소회를 적은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왜 여행을 하는지 질문하라.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일갈했다.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고. 이 말에 동의하는 이라면 다음의 말에도 고개를 주걱거릴 터다. 무릇 빼어난 여행서 역시 먼저 나온 여행서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애써 찾아간 곳에 사는 이들은 그곳에 대해 심드렁하다. 너무 익숙해 그곳에 배어있는 가치를 모른다. 자고로 그곳에 사는 이가 쓴 여행서는 없는 법이다. 낯선 눈으로, 집요한 눈으로, 황홀한 눈으로 바라본 이만이 여행지의 가치를 찾아낸다. 그러나 여행자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 다시 짐을 꾸려 다른 곳으로 가거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다녀온 이가 쓴 책이 흠 없을 리 없다. 여행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다른 이의 여행서에 기꺼이 영향을 받으려 하고 그 글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메우려 한다. 알랭드 보통은 여행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여행의 기술은 목차가 출발해서 시작해 귀환으로 끝난다. 모든 여행이 그런 듯이 그 사이에 동기, 풍경, 예술이 있다. 이것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행은 유목과 같지만 다르다. 떠나 방황한다는 점에서 유목이지만 다시 돌아와 현실 문법대로 산다는 점에서 유목과 다르다. 그런데 왜 여행할까? 동기에 나오는 대로 이국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그것이 없다면 현실의 삶을 일시 중지하고 전혀 다른 삶의 문맥에 잠맥질할 리 없다. 그 이국 풍경에서 여행자를 사로잡는 것은 숭고함이다. 압도적인 것에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감동과 희망을 얻는다. 삶은 이토록 역설이다. 다시 돌아가야 하기에 숭고한 것을 소유하려 한다. 가지고 싶으나 가질 수 없는 것을 무엇으로? 쓰거나 그리거나로 예술이 여행에 틈입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알랭드 보통은 여행서가 앞선 책들과 그곳의 풍광을 그린 그림에 대한 주석서임을 예민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미 다녀온 이들의 글과 그림을 참조한다.
그가 호출한 작가들의 면모는 화려하다. 출발에서는 J.K. 위스망스, 샤를 보들라르, 에드워드 호퍼를 도추로 삼는다. 동기에는 귀스타브 플로베르, 알렉산더 폰 훔볼트를 참고한다. 풍경에는 윌리엄 월스워스, 에드먼드 버크, 요비 등장하고 예술에는 빈센트 반 고흐, 존 러스킨이 나온다. 귀환에서는 사비에르 드 마스트르를 다추로 삼는다. 여행서 쓰기는 높이 뛰기가 아니다. 홀로 몸을 날려 인식의 지평을 훌쩍 넘어서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여행서는 장대 높이 뛰기이다. 앞서 다녀온 이들이 남겨놓은 잠언을 장대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올라 더 장엄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이니 말이다. 여행의 기술은 여느 여행서와 달리 차례대로 읽어야 한다. 아무데나 펼쳐 읽으면 지은이의 의도를 놓치게 된다. 다 읽고 나서 특별히 감흥 있던 부분만 따로 순서와 상관없이 읽으면 좋다. 만약 이 책을 제목대로, 그러니까 연애의 기술이라고 할 적에 그 기술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리라. 이 책에는 여행에 대한 사유의 결정체들이 가득 담겨 있다. 남는 것은 결국 사진뿐이라 여기는 이는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여행이 더 깊은 사유를 자극하는 것이라 믿느니라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토록 진지하면서도 짓궂고 깊으면서도 가벼운 것을 공감 가는 글로 쓴 여행서는 드물다. 그러니 연필을 들고 읽을 것, 글 귀에 줄을 긋고 빈 곳에 자신의 말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절로 일어날 터이니. 출발에서는 알랭드 보통의 재치를 엿볼 수 있다. 여행을 나서기 전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잘 잡아냈다. 떠나면 행복할 듯 싶고 실제 기쁨을 만끽하기도 한다. 이 시간에는 모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들이 형성되고 불안이 완화된다. 그러나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은 사실 짧지 않던가. 10분 이상 지속되는 일이 드물다. 여행을 꿈꾸는 이는 유혹을 받는다. 위스망스의 말대로 상상력은 실제 경험이라는 천박한 현실보다 훨씬 나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 귓전에 맴돈다. 이름하여 구심에 대한 유혹이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침내 여행을 떠난다. 그냥 집에 눌러앉아 얇은 종이로 만든 브리티시 항공 비행 시간표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상상력의 자극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여행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면서 말이다. 이름 짓자면 원심에 대한 유혹이 더 힘이 세서 그러하다. 보들레르가 읊지 않았던가. 어디로라도 이 세상 바깥 뛰기만 하다면. 비행기를 타고 구심의 자장을 벗어날 적에 장자에 나오는 물고기 곤이 붕새가 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길. 보잘것없는 것에서 우러러보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이륙의 쾌감은 우리 역시 언젠가는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억압들 위로 솟구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는 원근법의 교훈을 배운다. 아등바등 살아왔건만 구름 위에서 보니 보잘것없는 것일 뿐. 기쁨과 슬픔, 분노와 허탈이 다 소용없어 보이는 탈 속의 자리에 오른 셈이다. 기차 타고 간다면 생각의 산파와 동행하는 여행이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길 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으면 술술 진행되어 나가는 법이다. 아무래도 배나 비행기는 단조로운 풍경을 남겨준다. 고여있다. 기차는 여행자에게 풍요로운 볼거리를 준다. 흘러가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변화무쌍하다. 창밖으로 풍경을 보다 거기에 비친 자신을 보며 산매경에 빠진다. 알랭드 보통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신이 어려운 관념에 부딪혀 텅 비어버릴 때마다 의식의 흐름은 창밖의 대상에 고정되어 몇 초 동안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생각의 또아리가 형성되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려나가곤 한다고 말한다. 동기에는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공통으로 품음직한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만약 이국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먼 여행을 나서지 않으리라. 먼저 다른 것을 꿈꿀 터이다. 내가 있는 곳에 없는 것이 거기에 가면 있어 우리는 달려간다. 알랭드 보통이 적절히 지적했듯 말들이 뛰어놀 만한 곳에 낙타가 느릿느릿 걷는 장면을 보러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다. 두 번째는 비로소 나와 맞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전통과 관습이 옹을가매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곳으로 달아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 플로베르만큼 이국적인 것에 열망이 강한 이가 있었을까 싶다. 프랑스와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사춘기 이후로 자신은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태어난 곳에 충성을 바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회의하곤 했다. 여행은 새로운 국적을 얻는 행위이다. 풍경에서는 숭고미를 누릴 수 있다. 경탄할 수밖에 없는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숭고함을 느낀다. 알랭드 보통은 시나이 사막에서 체험했다. 자연이 종교와 시를 잉태하는 순간을. 자연이 주는 숭고는 심오하다. 그것은 매우 크고 매우 오래되고 매우 강렬한 것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과 충돌에 빚어낸 그 무엇이다. 도저히 도전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숭배감이 들 적에 숭고미가 퍼져나온다. 일상의 경험과는 사뭇 다르다. 나보다 강한 것은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압도적인 자연은 우리에게 경외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감정을 불러올까? 알랭드 보통은 말한다. 숭고한 장소는 일상생활이 보통 가혹하게 가르치는 교훈을 웅장한 용어로 되풀이한다. 우주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고 한시적이고 우리 의지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필연성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를 초월한 것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러한 장대한 필연성에 복종하는 특권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다. 예술은 더 잘 보고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말한다. 여행하며 불현듯 아름다움을 느낀 이들은 안다. 그 아름다움은 여행 안내책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같이 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장면이라는 것을. 그러니 안달이 날 수밖에. 지금 붙잡아 두지 않으면 결국 잊고 말 그것을 붙들고 소유하고 삶 속에서 거기에 무게를 부여하고 싶어서. 방법이 있을까?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그것에 대하여 쓰거나 그것을 그림으로써 예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장소들을 묘사하는 것이라 귀띔해 준다. 찍어온 사진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이들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듯. 많은 사람이 왜 블로그에 여행기를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너그러워지길.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여행은 떠남과 돌아옴의 진자 운동이다. 그래야 두 가지 의미의 신화가 이루어진다. 여행은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화의 세계다. 그 세계에서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여행은 늘 신화를 낳는 법이다. 돌아온 이들을 떠올려보라. 얼마나 신나게 떠벌리는가를. 왔노라 보았노라 의미가 있었노라 외치지 않던가. 그 진자운동이 어느 날 멈춘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유목이나 정주가 된다. 그러면 신화의 세계는 무너진다. 삶의 주춧돌이 허물어지는 셈이다. 알랭드 보통은 귀환에서 여행에서 돌아온 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한다. 우리 삶의 주변이 따분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거기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지 곱씹어 보란다. 먼 땅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에 다시 주목해 보라고 넌지시 옆구리를 찌른다. 공항에 가면 여행하는 이들이 무리지어 있는 장면을 본다. 그럴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다. 저들 가운데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라고.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비우려고 가는데 그런 무거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냐고.
장담하건대 그런 이는 외려 더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올 터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마실 것인지보다 왜 떠나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가 돌아올 때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가 던진 질문이 답으로 가는 길을 열어 보여줄 터이니 말이다. 여행에도 분명히 기술이 있다. 더 싸게, 더 많이, 더 즐겁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런 것과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자체가 여행의 진정한 기술이다. 네, 이루마의 연주로 스프링 월츠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읽을 글은 산길을 걸으며 철학자가 되어보라입니다. 빌 브라이슨이 쓴 나를 부르는 숲을 읽고 쓴 글입니다. 이 사람 보통 재간꾼이 아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다 아는 듯 뽐내더니 이제는 거의 사소한 것의 역사마저 써버렸다. 이 정도면 모르는 게 없는 그야말로 박람강기의 표본이다. 우리말로 옮기면서 지은이를 일러 발칙하다느니 가장 재미있다느니 도발적이다느니 하면서 설레발치는 것이 그리 과장되지 않아 보인다. 미국 태생이면서 20년 가까이 영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일도 특이한데 여행서도 흥미롭게 잘 써낸다. 재주 많고 날렵하게 글 잘 쓰면 어딘가 사람이 가벼워 보일 터. 그러니 그가 쓴 기획문은 휘발성 강한 책이라 여길 만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자 편견이다. 이 사람 미국 해안을 따라 솟아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종주에 도전했더랬다. 총 길이가 3,360km에 이른다. 조지아 주에서 용트림해 메인 주에서 꼬리를 내리는데 합치면 14개 주를 관통한다. 해발 1,500m가 넘는 봉우리는 자그마치 350개나 되고 적어도 5개월을 걸어야 완주할 수 있다. 누가 세어보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500만 번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 브라이슨이다. 누가 보아도 대단한 도전이다. 그런데 시작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소했다.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자리 잡은 곳이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 성격에 낯선 곳이라 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리 없다. 이곳저곳 들쑤시며 돌아다녔으리라. 그러다 마침내 보고 말았다. 마을 끝에서 숲으로 사라져 버리는 길을. 본디 이런 길이 호기심에 불을 댕기는 법이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모험심으로 따라 들어가면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고 말 그 무엇이 있으리라 믿게 하니까. 진짜 그랬다. 따라 들어가 보니 표지판이 있었다. 그 유명한 에팔레치아 트레일이라는. 이렇게 짐작해보자. 뒷산으로 사라져가는 뱀꼬리 같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북한산 가는 길이라 쓰여 있다면 어떠했을까라고. 그 정도만 해도 가슴 설레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 4,000명 정도만 종주에 성공했다는 트레일 코스를 하면 가슴 뜨거워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반응은 뻔하다. 가야 하는 이유를 억지로 만들기. 에팔레치아 트레일 도전기를 담은 나를 부르는 숲을 보면 조급한 마음에 대한 이유가 나온다. 게을러 터졌던 수년간의 생활을 바로잡을 기회가 되리라. 오랜만에 조국의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명분도 있으리라. 거친 자연 속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도 유용한 일이리라. 이걸로 설득할 수 없다면 좀 더 공익적인 가치를 내세우면 되는 법. 지구온난화 때문에 머지않아 에팔레치아 산맥의 남쪽 숲은 사바나로 바뀌게 된다. 이 산맥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말린다. 그래서 가려고 했다. 그 숲으로. 제일 무서운 건 곰이다. 이 길과 관련된 책이나 언론은 곰 이야기로 가득하다. 죽었다, 물렸다, 찢겼다 하니 겁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가다가 다치거나 쓰러져도 문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나 문명세계와 동떨어진 곳이다. 같이 가면 된다. 수소문했더니 고향 친구가 콜했다. 하필이면 카츠라고 생각한 것은 아내다.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 경력도 있다. 유럽 여행 같이 간 적 있는데 그때 경험을 기록한 책에 별로 좋지 않게 묘사해 놓았다. 그래도 가기로 했다. 짐이 될 리는 없다고 여겼으나 앞불싸. 처음부터 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책을 읽어가다 보면 나온다. 그럼 끝은 멱살잡이까지 했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도 벌어졌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았다. 모든 여행이 그러하듯 티격태격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해하는 법이니까. 그래, 잘했다, 브라이슨. 자신도 사람 되고 친구도 사람 되는 길을 갔으니. 1996년 3월 9일 떠났다.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곧바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봉우리를 향해 30m쯤 갔을까. 눈알이 튀어나오고 질식할 것처럼 숨이 막혀서 멈춰섰다. 카츠는 이미 공항에서 만났을 때 알아보았다. 그 몸으로 산행을 나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의지의 표상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카츠가 무겁다고 먹을거리를 죄다 버렸다는 사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었다. 하긴 우리네 인생사도 그런데 하물며 산행이야 말해 무엇하랴. 원시의 기운을 가득 품은 숲을 지날 적에는 어떠했을까. 지겹도록 숲을 헤쳐나가야 했던 그는 숲의 정령이 안겨주는 묘한 기운을 정확히 써냈다. 그의 말대로 숲은 거대하면서도 특징 없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한다. 그러다 보니 숲에서는 곧잘 놀라게 된다. 녹색의 친위대에 점령당한 숲은 불길한 것, 두려운 것, 불편한 것들로 그득하다. 숲은 그 품에 있는 사람을 왜소하고 혼란스럽고 취약하게 만든다. 물론 불길하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대낮에도 숲은 고독의 위대한 공급처다. 왜 아니 그러겠는가. 산행을 하다 보면 동행이 있더라도 고독감을 느낀다. 자신만의 문제를 곱씹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그러니 세상사에 지칠 때마다 산에 가기 마련이다. 그는 역시 영민하다. 그 고독감이 단순한 행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 생각해보라. 종주하면서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걷고 마시고 먹고 자고 다시 걷고 마시고 먹고 잘 뿐일 테니. 그런데 이 단순성은 위대하다. 그저 익숙한 것, 편한 것, 낯익은 것들에서 벗어났을 뿐인데 어느덧 투쟁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한 권태의 시간과 장소에 놓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잠깐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닦고 지켜온 미국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칭찬하자. 이 길을 닦는데 어찌 흥미로운 사연이 없었겠는가. 구상은 메카이가 했고 자원봉사자를 이끌고 건설한 이는 에브리였다. 두 사람은 견해가 달라 서로 등졌다. 공식적으로 완성된 것은 1937년 8월 14일. 이 업적을 보도한 신문은 한 군데도 없었다. 대역사의 완성을 기리는 공식 행사도 없었다. 그렇지만 브라이슨의 말대로 미국식 기준에 따르면 이 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명예로운 것이다. 가장 험해서 가장 길어서가 아니다. 그 면류관은 이미 쓸 수 없다. 그럼 왜일까? 미국에 있는 어떤 것도 그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상품이나 사업도 끊임없이 스스로 개조하지 않으며 더 크고 새롭고 그리고 거의 항상 더 추한 것에 의해 잠식당하고 버림받고 밀려나고 만다. 그래서 오래된 에팔레치아 트레일이 좋은 것이다. 60년이 지나서도 조용히 숨쉬면서 잘난 체 하지 않으면서 찬란하고 창설 정신에 충실하면서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히도 의식하지 않는 채 버티어 오지 않았는가. 그건 정말 기적이다. 어느덧 우리도 미국식을 따르고 있다. 새로운 것이면 값지다고 지켜 세운다. 허물고 파헤치고 다시 까는 일이 발전이라 여겨왔다. 버티고 지키고 늘 그러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다. 물어보자. 우리한테 에팔레치아 트레일이 있는지. 미국식 그리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것은 따라하지 않았을까? 만시지탄이나 올레길, 둘레길 생겨났으니 위안 삼을 수밖에. 그렇다고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마냥 칭찬할 일은 아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산길을 마냥 걷기만 하는 것이 무슨 재미있겠는가. 벗어나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다. 사람 사는 곳을 감싸 돌아야 한다.
물러났다 끌어안았다 다시 빠져나가야 한다. 이런 길이 정말 살아있는 길이요. 이야기가 있는 길이다. 브라이슨이 일침을 놓는다. 물론 나도 안다. 에팔레치아 트레일이 자연 그대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매우 비극적일 수 있는 수많은 지역에 있다는 걸. 하지만 여기처럼 에팔레치아 트레일 컨퍼런스는 인간 세계와의 접촉을 극히 싫어하는 듯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침묵의 인간 세계로부터 보호된 복도를 걷기보다는 작은 부락을 관통하고 농장을 지나치면서 걷는 게 더 기분이 좋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기분 좋다. 반면교사로 삼은 것일까? 우리의 올레길이나 둘레길은 마을을 지나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남의 것 무조건 부러워하지는 말자. 비록 늦었지만 잘 닦으면 된다. 이 사람 그러면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완주했을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며 지칠 대로 지친 모양이다. 등산화를 창고에 처박아 두기로 했다. 다 하지 못했으니 꾸중하고 조롱하고 싶은가? 책 읽으면 그런 마음은 도통 들지 않는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주파한 거리는 1392km. 전체 길이의 반 조금 못 미친다. 별거 아니다 싶겠지만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거리보다 조금 더 길다. 이 정도면 박수 쳐주어야 한다. 떠나기로 하고 등산용품점에 가서 이런저런 해프닝 저지르던 사람이 온갖 어려움 이겨내고 이 정도 걸었으면 엄청난 일이다. 동행했던 카치의 말대로 눈 속에서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남부에서도 걸었고 북부에서도 걸었어. 내 발에 피가 나도록 걸었어. 그거면 되지 않는가? 어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어 걸었겠으며 꼭 어디까지 가려 해서 걸었겠는가? 이해한다. 브라이슨이 한 말을. 그는 트레일이 지겨웠지만 여전히 이상하게도 그것의 노예가 됐고 지루하고 힘든 일인 줄 알았지만 불가항력적이었으며 끝없이 펼쳐진 숲에 신물이 났지만 그들의 광대무변함에 매혹됐다. 나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싶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모든 여행과 산행이 그러한 법. 내가 가는 듯하지만 실은 불러서 갔을 뿐. 그래서 자연의 온화한 힘에 대해 깊은 존경을 느끼고 세계의 웅장한 규모를 이해하며 전에는 있는 줄 몰랐던 인내심과 용기를 발견하면 되는 법. 그것이 어느 길이든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겼다. 숲이 호명하면 응답하시길. 우리가 거듭날 절호의 기회였다. 네, 유키 구라모토의 로만스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낭독할 부분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입니다. 브루스 채트윈 작가가 쓴 파타고니아를 읽고 쓴 글입니다. 희한한 여행기다. 처음 가본 곳의 풍경이나 유물에 대한 넋두리는 절제되어 있다. 대신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와 책을 읽어 미리 안 이야기와 가서 들은 이야기로 범벅되었다. 우리 여행이란 게 고작 이름난 유적지 앞에 때로 몰려가 사진 찍고 오는 것이라 그런지 낯설다. 아니라면 지은이의 글쓰기 방식이 독특해서일까? 물론 그만한 효과는 있다. 험한 자연과 격동의 역사와 맞서거나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건너온 은행강도, 바쿠닌에 영향받아 혁명을 선동한 아나키스트, 이곳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프랑스 출신 떠버리 변호사 등이 있다. 재미있을 수밖에.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을 요약해 풀이해주는 대목은 지루하기만 하지만 배경 지식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여행지에서 들은 이야기란 과장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몽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그런 점에서 이 여행기는 고전적인 여행기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보지 않고도 가본 것처럼 쓸 수 있었던 것은 들은 이야기가 수두룩해서다. 어쩌면 모든 여행기는 여시아문인지도 모른다.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다는 브루스 채트윈의 파타고니아를 읽으며 들은 생각이다. 지금이야 여행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많아 낯선 곳이라는 개념이 없다시피 하지만 국내에 초역된 2004년만 해도 파타고니아가 얼마나 미지의 세계였을까 짐작하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듯 싶다. 산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은 고가인데다 친환경 소재를 쓰는 등산 제품 회사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도대체 어딜까? 지은이가 들려주는 에피소드는 상당히 흥미롭다. 1520년 마젤란이 산울리안에 상륙했다. 일행이 아직 배에서 내리지 않았을 적에 해변에서 벌거벗은 거인이 춤추는 광경을 보았다. 그 거인은 테우엘체 인디오였는데 대체로 성정이 순한 편이지만 덩치가 크고 체격도 좋고 목소리도 우렁차서 거칠거나 난폭한 종족으로 오해받기 일쑤였다. 마젤란이 이 거인이 신고 있는 인디오 모카신의 크기를 보고 놀라 파타곤이라고 했단다. 큰 발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파타고니아의 기원이 되었다. 책 서문을 쓴 니콜러스 셰익스피어는 이 지역을 교과서적으로 설명해준다. 파타고니아는 지도에 표기되는 정확한 지명이 아니다. 그곳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남부에 펼쳐진 9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아우르는 경계가 모호한 광대한 땅이다. 그 지역을 가장 적절하게 규정해주는 요소는 토양이다. 우리는 빙하가 남겨놓은 현무암 자갈층을 이루는 로다도스 파타고니코스를 볼 때 우리가 파타고니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곳을 뒤덮은 대표적인 식물군에 해당하는 키 작은 관목 하리아를 볼 때도 그렇고 그곳의 전형적인 기상요소 곧 10월에서 3월까지 맹렬하게 불어오는 바람 채투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매서운 바람으로도 그곳을 규정해 볼 수 있다. 그 바람은 생텍쥐베리의 비행기를 뒤로 밀어낼 만큼 거셌다. 이 여행기의 눈은 앞부분에 있다. 지은이가 파타고니아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은 동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이다. 누가 모험에 가까운 여행을 떠날까에 적절한 답을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할머니 집 장식장에는 굵은 털이 나 있는 가죽 조각이 있었다. 무엇냐고 어머니에게 물으니 초식 공룡인 브론토사우루스 조각이라고 말해줬다. 어린아이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꿈에 이 공룡이 침실 벽을 부수고 뛰어 들어오는 통에 소스라치며 깨어났다는 말을 과장이라 여길 리는 없을 듯. 이 공룡을 발견한 이는 할머니 사촌으로 뱃사람인 찰리 미루어드. 파타고니아의 라스트 호프만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했다. 할머니 집에 공룡의 가죽이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그러다 놀림만 당했다. 브론토사우루스는 파충류라서 털이 있을 수 없다. 메머드를 착각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메머드는 아니었다. 무엇일까? 나중에 찰리 선장이 발견한 동물은 대형 나무늘보인 밀로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얽힌 해프닝도 자세히 나와 있다. 그렇다고 어린 채투인의 몽상이 깨지지는 않았다. 그곳에 가고 싶었다. 다른 동기는 일종의 정치적 과대망상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에서도 우리처럼 반공교육이 있었던 모양이다. 민방위 시간에 강사가 스탈린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강사는 스탈린이 강력한 폭탄으로 파괴할 가능성이 큰 유럽 도시들을 표시해 주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공포감이 들었다. 공포는 수소폭탄보다 훨씬 강하다는 코발트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더 강해졌다. 살아남으려면 스탈린이 폭탄을 투하할 수 없는 지역을 찾아야 했다. 아이들끼리 이민위원회를 결성해 이주 지역을 찾았다. 더불어 방사능 낙진의 패턴을 예상해 피해가 작은 지역을 찾는 나름은 꽤 진지한 연구를 거듭했다. 그래서 낙점한 곳이 남반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니 남는 곳은 파타고니아였다. 전쟁광이라던 스탈린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죽었다. 다행히 이민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도 파타고니아에 대한 환상은 깨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곳에 가고 싶었다. 드디어 갔다. 어릴 적부터 꿈꾸던 파타고니아로. 지은이의 이력을 몰라치면 파란만장했다. 절대로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다. 훌쩍 떠나고 싶었을 듯 싶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큰 변화를 겪는다. 이 여행기로 그는 일약 스타가 되니까. 그토록 그리던 파타고니아를 본 소감은 이러했다. 파타고니아 사막은 모래와 자갈이 아니라 부러지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회색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사막이다. 아라비아 사막과 달리 영혼을 극적으로 고양시켜주는 곳이 아님에도
그곳은 인간 체험의 기록들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찰스 다윈에게 그곳의 부정적인 특징들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다윈은 비글호 항해기에서 세계 곳곳의 수많은 경이를 목격한 자신이 어째서 이 불모의 황야에 그리도 단단히 사로잡혔는지 설명하려 애썼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 책은 파타고니아의 만인보이다. 지은이가 만난 흥미로운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97개의 에피소드로 엮여 있는데 비중이 약한 이는 한 항목에 그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들은 몇 개의 에피소드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이는 찰리 밀워드. 72번 항목부터 지루할 정도로 길게 언급된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재미를 느꼈던 인물 이야기를 소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지은이는 코모도로 리바다비아에서 남아메리카 학의 대가라 할 마누엘 팔라시오스 사제를 만난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제는 지은이를 앉혀놓고 파타고니아의 선사시대를 주제로 장광설을 펼친다. 그러다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 곳이 바로 파타고니아라고 말한다. 특히 1928년에 이 인류의 조상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인디오식 이름은 요실, 황록색의 이끼 같은 털로 뒤덮인 꼬리 없는 원인. 키는 80cm이고 낮에는 누름나무 숲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혼자 사냥 나온 사람의 모닥불 곁에서 몸을 녹였단다. 신부는 그 원인에게 푸에고 피테쿠스 파텐시스라는 학명을 붙이기로 했다고 기염을 토했다. 지은이는 신부가 독학으로 그런 경지에 오른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읽으며 든 느낌은 한마디로 믿거나 말거나. 이번에는 지은이가 들은 이야기. 1650년경 살인을 저지르고 배에서 달아난 2명의 선원이 7호의 섬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 숲에서 사로잡혔다. 총독에게 끌려온 이들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비로운 이야기를 떠벌렸다. 지붕이 은으로 된 궁전들이 있고 피부가 하얗고 에스파냐어를 쓰는 이들이 사는 도시를 목격했다고 말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세사르의 매혹적인 도시 트라팔란다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다. 1528년 세사르라는 키자비 출신이 플라테 강을 타고 내륙을 거슬러 올라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간 끝에 황금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지역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원정대를 꾸리고 그들이 끝내 실종되고 말았다는 유의 이야기는 이미 예상했을 터. 이 이야기를 읽으며 이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에 사는 유럽 이주민들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싶었다. 결국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파타고니아를 여겼고 그래서 이 땅을 무력과 돈으로 지배하고 강탈했다. 지은이는 담담히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책을 읽는 토박이들은 남미의 일그러진 초상화를 보는 듯 싶었으리라. 이 책은 수미상간의 구조를 띠고 있다. 찰리 미러드가 보낸 가죽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파타고니아에 가고 싶었다 하지 않았나. 마침내 지은이는 한때 공룡이라 착각했던 가죽을 발견한 동굴에 찾아간다. 잿빛 여감으로 된 절벽에 지름이 120m나 되는 큰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천장에는 하얀 종류석이 매달려 있고 양옆은 소금 결정으로 뒤덮여 있었다. 행여 남아있는 가죽이 있을는지 싶어 바닥을 더듬어 보았다. 가죽은 없고 똥만 그득했다. 그러다 어릴 적 보았던 털을 발견했다. 털 뭉치를 집어 봉투 속에 넣고는 기쁜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이 엉뚱하고 괴이한 여행의 목적을 드디어 달성했다고. 똥무더기를 뒤져 털을 줍고는 이런 감탄을 했을 지은이를 떠올리면 익살스러운 웃음이 절로 떠오른다. 마무리하며 내가 매료된 인물을 소개해야겠다. 이 사람은 지은이가 파타고니아에서 만난 화석화한 인물형이 아니다. 니타 스탈링. 아담한체구의 성격은 활달하고 단호한 말투를 쓰는 영국 여성. 젊은 시절 사진 찍는 일을 즐기다 원예 기술자로 변신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집과 세간을 전부 팔아치우고 여행을 떠났다. 발이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영어를 가르치거나 임시 정원사로 일했고 번 돈은 다음 여행 경비로 썼다. 지은이를 파타고니아에서 만나기 전 그녀는 남아프리카 초원지대 오리건주의 백합과 마드론 숲,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소나무 숲,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도쿄와 홋카이도를 두루 다녔다. 아무리 간소하게 짐을 챙기더라도 야해복만은 꼭 넣고 다녔는데 그 정성 덕이었을까? 일본에서는 연하남과 로맨스가 있었다.
파타고니아를 떠나면 진달래 보러 네팔에 갈 예정이란다. 인생 뭐 있다고 아등바등하며 살까. 이리 살아야 하는 법이거늘. 장롱에 처박혀 있는 60리터짜리 배낭을 얼른 챙겨야겠다. 네, 지금까지 여행자의 서재, 이권우 작가가 쓴 여행자의 서재라는 책에서 몇 편을 발췌해서 낭독해 보았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떠났던 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 속에 남아있던 문장처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기억들은 언젠가 다시 우리를 부를 테니까요. 이권우 작가는 여행자의 서재를 통해서 말합니다. 책은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고 여행은 다시 우리를 새로운 책장을 펼치게 만든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어쩌면 또 다른 여행이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책을 덮고 천천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다음엔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니의 길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요.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데이 모먼트의 돌아오는 길 위에 서서입니다.